돈 없다고 정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민지 반드시 찾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하죠. 이 개자식아! 내 딸 어딜 보냈어? 내가 변호사야? 내가 사람이냐고! 1995년 서울 서초동.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서 거리의 성자라 불리던 인권 변호사 한성준. 하지만 그가 앉아있던 낡은 가죽 의자 아래엔 해외로 팔려나간 아이들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딸을 찾아달라며 맡긴 착수금 50만 원이 사실은 내 아이를 팔아치우는 운송비였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10년을 그림자로 살며 악마의 가면을 벗겨낸 한 아버지의 처절한 복수극. 한 인간의 그 추악한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 인근의 한 허름한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정의법률사무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48제곱미터 남짓한 좁은 사무실, 낡은 책상 하나와 녹슨 철제 서랍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전부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한성준 변호사가 일어서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의 나이 42세, 키 171cm, 체중 65kg의 왜소한 체격에 도수 높은 뿔테 안경을 낀 모습이었죠. 회색 정장은 소매가 달아 있었고 구두 뒷굽은 한쪽이 5mm 정도 더 달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애를. 방문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이수호 씨, 당시 54세. 3개월 전 공무원직에서 명예퇴직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앉으시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한성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이수호 씨에게 보리차를 따라주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녹음기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해도 괜찮으시죠? 나중에 소송 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예, 상관없습니다. 딸깍. 녹음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성함과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수호입니다. 제 딸 민지가 한 달 전에 사라졌어요. 이수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단발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8살 아이였죠. 이민지 양, 1987년 5월 3일생, 8세. 한성준이 수첩에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실종되었습니까? 2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집 앞 문구점에서 사탕을 사러 갔다가 이수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계속하십시오. 10분이면 다녀올 거리였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서 제가 직접 나갔죠. 문구점 주인 말로는 사탕 하나 사고 나갔다더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성준의 펜 끝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시각, 장소, 목격자, 모든 정보가 수첩에 기록되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하셨습니까? 즉시 했죠. 하지만 이수호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가출 아동으로 처리하겠답니다. 8살짜리가 무슨 가출이에요. 저희 민지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한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경찰서는 어디입니까? 성북경찰서입니다. 담당 형사는 박철수 경사라고. 아, 박 경사. 제가 아는 사람이네요. 한성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0.2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경찰서 가서 압박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가출 아동이 아니라
실종 사건으로 재분류시켜야죠.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수호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한성준이 일어서며 이수호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걱정 마십시오. 돈 없다고 정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수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민지 양은 반드시 찾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상담은 40분간 진행되었어요. 한성준은 실종 당일의 민지 복장, 특이사항, 평소 생활 패턴까지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메모가 작성되었죠. 오후 3시 10분, 이수호 씨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한성준의 표정이 변했어요. 부드럽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파일 10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김지훈 7세, 박수진 9세, 최영호 8세. 한성준은 새 파일 하나를 꺼내 이민지라고 라벨을 붙였어요. 이수호 씨가 두고 간 사진을 클립으로 고정하고 파일 첫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초기 상담 완료. 가족관계 부다시 이수호 54, 모다시강 미숙 51. 경제상태 중하. 이용가치 보통. 그의 펜 끝이 멈췄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파일 모서리에 작은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납품 가능 시기 6개월 이내. 해외 루트 검토. 딸깍. 서랍이 닫혔습니다. 한성준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죠. 나야. 3건 들어왔어.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살 여아. 깨끗해. 이번 달 물량에 포함시켜. 알았어. 그런데 경찰 쪽은? 박철수한테 이미 얘기했어. 가출 아동으로 처리하라고.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묻힐 거야. 가족들은? 걱정 없어. 내가 직접 케어하고 있으니까. 통화는 1분 37초간 지속되었습니다. 끊기기 직전 한성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이번 거는 가격 좀 높게 받아. 부모가 전 공무원이라 퇴직금이 있을 거거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인간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웃음이었죠. 딸깍. 수화기가 내려졌어요. 한성준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3월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회색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길이었고 누군가는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2층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의를 외치는 변호사에 가면 뒤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는지. 오후 4시, 한성준은 정장 상의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민지 파일과 성북경찰서 박철수 경사에게 전달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성북구로 향하는 전철 안. 한성준은 신문을 펼쳐 들었어요. 일면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를 읽는 척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죠.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은 워크맨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중년 남성은 졸고 있었고 통로 쪽에 선 대학생은 교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괴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로요. 오후 5시 20분. 성북경찰서 2층 형사과. 박 경사님, 오랜만입니다. 한성준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박철수 경사는 3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한성준의 손을 맞잡았죠. 아, 한 변호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수호 씨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그쪽 대리인을 맡게 됐거든요. 박철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아, 그건 말씀이십니까? 예. 가출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던데 실종 사건으로 재분류 가능할까요? 둘은 복도 끝 흡연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성준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 달분입니다. 박철수가 봉투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정도 형식적으로 수색하다가 미제로 넘기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모 쪽은 제가 관리할 테니까. 근데 이번 거는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전직 공무원이라.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조용히 처리할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7분간 지속되었어요. 그 7분 동안 한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녁 7시. 한성준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서랍에서 이민지 파일을 꺼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경찰 라인 확보 완료. 수색 형식적 진행 예정. 가족 대상 심리적 압박 단계 진입. 파일을 덮으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2주. 2주면 충분해. 1995년 3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성북구 도남동 일대. 경찰 순찰차 2대가 주택가 골목을 천천히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경사와 동료 경찰관 3명이 형식적으로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죠. 이민지 실종 전단지. A4 용지에 흑백으로 인쇄된 8살 소녀의 얼굴이었어요. 여기도 붙이고 저기 전봇대에도. 박철수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그의 손은 전단지를 대충 테이프로 고정했을 뿐이었죠.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성의 없는 작업이었어요. 경사님, 제보 전화 한 통 들어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이 뭔데요? 남산 쪽 공원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데요. 박철수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47분.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라이터 불꽃이 담배 끝을 태우는 동안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준의 사무실. 이수호 씨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죠. 눈 밑 다크서클은 짙어졌고 턱수염은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어제 박 경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남산 쪽에 제보가 들어왔다더군요.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한성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수호 씨에게 차를 따라주며 자리를 권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민지 양이 평소에 특별히 좋아하던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요? 예.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수호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경궁 쪽을 좋아했어요. 일요일마다 데리고 가곤 했거든요. 아, 창경궁. 한성준이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펜 끝이 적은 내용은 달랐어요. 창경궁 가족 추억 장소, 심리적 압박 포인트,
그럼 우리도 그쪽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번 주말에 제가 이수호 씨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수호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한성준은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버님, 힘내십시오. 민지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상담이 끝나고 이수호 씨가 나간 뒤 한성준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최 사장님, 저 한성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이번 달 물건 확정입니다. 8살 여아, 건강 상태 양호. 네, 가격은 2천만 원 선에서 협상 가능합니다. 부모 쪽 동의서요?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입양 서류 형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통화는 5분간 이어졌습니다. 그 5분 동안 한 아이의 가격이 매겨졌어요. 오후 2시, 한성준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급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12층에 위치한 글로벌 입양센터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었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국제 입양 기관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한 변호사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를 맞았습니다. 최미경, 이 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였어요. 이번 달 건 어떻게 되어 가나요? 순조롭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했고요. 최미경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해외 입양 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류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캐나다 루트로 보낼 예정입니다. 받는 쪽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 쪽 처리는? 한성준이 물었어요. 보통 때처럼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 희망을 주다가 서서히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번 거는 좀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전직 공무원이라 끈질길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잘 조절하셔야죠. 그게 선생님 역할 아닙니까? 차가운 웃음이 오갔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한성준과 이수호 씨는 창경궁 입구에서 만났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였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주말을 즐기는 가족들로 공원은 붐볐죠. 민지를 마지막으로 데려온 게 언제였습니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 구경 왔었죠. 이수호 씨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때 민지가 좋아하던 곳으로 가보시죠. 두 사람은 창경궁 내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성준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민지가 좋아하던 나무, 민지가 앉았던 벤치, 민지가 뛰어놀던 잔디밭. 여기였습니다. 민지가 여기서 비둘기한테 모이를 주곤 했어요. 이수호 씨가 멈춰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민지가 뭐라고 했죠? 아빠, 비둘기도 가족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수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성준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2분 37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어깨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주차. 감정적 유대감 형성 70%. 의심도 제로. 완벽하게 통제 중. 아버님, 저도 딸이 있습니다. 한성준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민지는 반드시 찾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4시, 두 사람은 창경궁을 나섰어요. 헤어지기 전 한성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힘내십시오. 예.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이수호 씨가 떠난 뒤 한성준의 얼굴에서 온화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4시 20분.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타임라인 확인해. 4월 중순까지 물건 준비 완료할 수 있어. 부모, 문제 없어.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딸깍. 수화기가 내려졌어요. 그날 저녁 한성준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25평형 아파트.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맞이했어요. 여보, 늦었네요. 응. 업무가 좀 있었어. 평범한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죠. 한성준은 넥타이를 풀고 식탁에 앉았어요. 요즘 일이 많은가 봐요? 그렇지 뭐. 실종 아동 사건이 하나 들어와서. 좋은 일 하시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믿었어요.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저녁을 먹는 동안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이 늘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아내가 혀를 찼습니다. 한성준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 숨겨진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 안에는 파일 17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7명의 아이들. 지난 3년간 그가 처리한 건들이었죠. 새 파일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민지. 18번째였어요. 금고를 닫으며 한성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달이면 끝나.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1995년 4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군 외곽의 한 폐가. 낡은 시멘트 벽과 깨진 창문, 녹슨 철문이 달린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사람의 출입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건물 내부는 달랐어요.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면 형광등 불빛 아래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20평 정도의 넓이였어요. 벽에는 방음제가 부착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간이 침대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중 하나에 이민지가 누워 있었어요. 8살 소녀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72시간 전 주사를 맞았거든요. 수면제 성분이 든 약물이었죠. 몸을 움직이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얘 언제 보내기로 했지?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철호 42세. 이 조직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키 178cm, 체중 90kg의 건장한 체격에 목 뒤편으로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한 변호사가 4월 15일까지 서류 준비한대. 옆에 있던 여자가 대답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말라깽이 체격의 여성 박순자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남았네. 약은 계속 투여해. 저항하면 안 되니까. 알았어요. 박순자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든 약병에서 5ml를 뽑아냈어요. 민지의 팔뚝에 알코올솜을 대고 주사 바늘을 찔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 민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얘 말고 다른 애들은? 어제 부산으로 내려보냈어요. 배편으로 일본 거쳐서 캐나다 가는 루트. 잘했어. 이번 달 할당량은 다 채웠네. 최철호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지하실 천장으로 피어올랐죠. 같은 시각 서울 성북구. 이수호 씨는 딸의 방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의 인형들, 민지의 학용품들, 민지의 옷가지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 반 전 그 모습 그대로. 책상 위에는 민지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1995년 2월 17일.
오늘 아빠가 떡볶이 사주셨다. 엄마는 매워서 못 먹는데 나는 맛있었다. 내일은 문구점에서 새 공책 사야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수호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일기장을 덮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한성준 변호사가 준 명함이 있었죠. 정의법률사무소 다시 한성준 변호사. 실종자 가족 무료 상담.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소식을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또다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대답을 들을까봐. 오후 3시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따르르릉.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의법률사무소입니다. 한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수호입니다. 아, 이수호 씨. 기다리고 계셨군요. 혹시 무슨 소식이라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성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확히 2.3초간의 침묵이었죠. 계산된 침묵이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강원도 쪽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제보는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수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직접 가보려고 하는데 이수호 씨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가야죠. 그럼 토요일 오전 8시에 서울역에서 만나시죠. 예. 꼭 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이수호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쳤습니다. 희망이었어요. 50일 만에 찾아온 희망의 빛이었죠. 하지만 한성준의 책상 위 수첩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3일 다시 강원도 위장 출장. 목적 시간 끌기 및 심리적 의존도 강화. 비용 교통비 명목 30만 원 청구 예정. 오후 5시 한성준은 역삼동 글로벌 입양센터로 향했어요. 서류 준비 다 됐나요? 최미경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해외 입양 동의서였어요.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모 서명은 어떻게 받을 건가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위조하면 되죠. 한성준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법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7조에 따른 해외 입양 절차, 가정법원의 허가, 외교부 확인서,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었죠. 물론 전부 위조였지만요. 이번 케이스 받는 쪽은 누구죠? 캐나다 토론토의 리 부부입니다. 40대 중국계 캐나다인이에요. 대금은 2,5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선생님 몫은 30%, 750만 원이에요. 한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이를 인천공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래가 성립됐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성북경찰서 박철수 경사가 한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변호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수호 씨가 직접 경찰서에 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한성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수사 기록 보여줬죠. 목격자 진술서 몇 장, 주변 CCTV 확인 결과, 다 의미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만. 그래서요? 이수호 씨가 이상하다는 눈치더군요. 한 달 반 동안 이게 전부냐고. 한성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진정시켰습니까? 일단은요. 하지만 계속 이러다간.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성준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4월의 서울은 화창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은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수호 의심 시작. 위험도 상승. 조치 필요.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말 강원도 출장 계획을 다시 점검했어요. 이수호를 멀리 데리고 나가서 완전히 희망을 주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4월 15일까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죠. 오후 6시 한성준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양평 폐가로. 최 사장, 일정 당깁시다. 목요일에 아이 인계하겠습니다. 갑자기요? 부모 쪽이 수상해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지를 해외로 보내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가동됐어요. 그날 밤 양평 폐가 지하실. 민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가끔 눈을 뜨곤 했어요. 아빠. 희미한 목소리.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1995년 4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 50분. 서울역 대합실. 새벽부터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이수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민지가 좋아하던 인형과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엔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8일째였어요. 딸이 사라진 지 정확히 58일. 이수호 씨. 한성준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등산화를 신은 모습이었죠. 평소보다 캐주얼한 차림이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강원도에 민지가 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보자가 꽤 구체적으로 증언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8시 15분 출발 열차.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한성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경찰 수사 기록 사본입니다. 제가 박 경사한테서 받아왔어요. 이수호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A4 용지 15장, CCTV 분석 결과, 목격자 진술, 주변 탐문 내용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성준이 박철수와 짜고 만든 위조 서류였거든요. 이렇게나 많이 조사를 했군요. 이수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럼요. 박 경사가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 단서가 없어서 그렇지. 한성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열차는 2시간 30분을 달렸습니다. 강원도 원주역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 47분이었어요. 여기서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제보 장소가 산골 마을이거든요. 두 사람은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비포장도로를 40분간 달려 작은 산촌 마을에 도착했죠. 오전 11시 30분. 마을 입구. 저기 보이는 집이 제보자 댁입니다. 한성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노크 소리. 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한성준 변호사입니다. 전화드렸었는데. 아, 그 양반. 들어오시오. 마당에 펼쳐진 평상. 할머니는 보리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이요? 한 보름 전쯤 봤는데.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수호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 너머 버스 정류장에서요. 중년 여자가 아이 손잡고 가더라고요. 근디 아이 표정이 영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멍한 것이 약이라도 먹은 것 같더라고. 이수호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지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불타올랐어요. 그 아이 얼굴 기억나십니까? 한성준이 민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5초, 10초, 15초. 글쎄, 비슷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이수호 씨에게는 그 애매함마저 희망이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버스 타고 춘천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춘천. 이수호 씨가 한성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변호사님, 춘천으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할머니는 한성준이 사전에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5만 원을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한 거죠. 할머니는 돈이 필요했고 한성준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오후 2시 두 사람은 마을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수호 씨, 오늘은 푹 쉬시죠. 내일 일찍 춘천으로 출발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수호 씨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성준은 복도 끝 공중전화로 걸어갔습니다. 따르르릉. 나야. 지금 강원도야. 수화기 너머로 최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건 처리는 어떻게 됐어? 어제 인천공항으로 넘겼어. 지금쯤 태평양 상공일 거야. 좋아. 그럼 이수호는? 내일 춘천 한 바퀴 돌리고 서울로 데려갈 거야. 2주 정도 더 끌다가 자연스럽게 미제로 넘기면 돼. 조심해. 요즘 경찰들 단속이 심해졌거든. 걱정 마. 다 계획대로야.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성준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 멀리 이수호 씨가 정류장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쌍한 인간. 한성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박순자가 8살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민지였어요. 민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수면제가 지속적으로 투여된 상태였죠. 여권 보여주세요. 출입국 심사대. 박순자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위조된 여권과 입양 서류였습니다. 이민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권. 생년월일도 조작되어 있었어요. 동반 아동 맞습니까? 네, 제 조카입니다. 캐나다로 입양 가는 거예요. 서류 확인. 심사관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20초, 30초. 딱. 출국 도장이 찍혔어요. 통과하세요. 박순자가 민지의 손을 잡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비틀거렸어요.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죠. 이모. 아빠. 희미한 목소리. 박순자가 민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곧 새 엄마 아빠 만날 거야. 오후 3시 20분. 대한항공 K273편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수가 들렸어요. 비행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민지의 마지막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저 어딘가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빠가. 하지만 민지는 알지 못했어요. 아빠가 지금 강원도 산골에서 헛된 희망을 쫓고 있다는 걸. 4월 14일 일요일 오전 8시. 이수호 씨와 한성준은 춘천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춘천에 도착하면 경찰서부터 들르겠습니다. 실종 아동 신고 건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예, 그렇게 합시다. 이수호 씨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을 때까지. 춘천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 실종 아동 신고는 없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온 8살 여자아이 목격 신고 같은 건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오후 1시.
두 사람은 춘천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버스터미널, 기차역, 시장 골목, 민지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여기 연락처 있으니 혹시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100장의 전단지가 춘천 시내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어요. 오후 5시 서울행 버스 안 변호사님 또 허탕이었습니다. 이수호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성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태평양 넘어 캐나다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였어요. 한성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주만 더 버티면 돼. 그럼 이건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야. 1995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 서초동 법조타운.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진 밤이었습니다. 한성준의 정의법률사무소가 있는 건물도 어두웠어요. 2층 복도에는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수호 씨가 건물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을까요? 오후 8시 이수호 씨는 한성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수호 씨, 좋은 소식입니다. 부산 쪽에서 민지와 비슷한 아이 목격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수호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강원도 출장 이후 2주.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성준은 계속 희망적인 말만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변호사님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 의심이 오늘 밤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든 거였습니다. 서류를 하나 두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산 가기 전에 가져가야 하는데 전화 통화에서 한성준이 말했던 내용이었어요. 이수호 씨는 그 말을 핑계 삼아 사무실 열쇠를 빌렸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있어서요. 사무실 문 열쇠는 화분 밑에 숨겨뒀습니다. 가져다 쓰시고 다시 놓아주세요. 너무 쉬웠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열쇠를 내준 거예요. 오후 10시 35분. 이수호 씨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 어둠 속에서 사무실 내부가 드러났어요. 이수호 씨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을 켜면 밖에서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서류가 어디 있다고 했지? 한성준은 책상 서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수호 씨는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볼펜, 메모지, 명함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죠. 두 번째 서랍. 법률 서적 몇 권과 판례집.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어요. 왜 잠겨 있지?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호 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책상 모서리에 작은 열쇠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찰칵.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서랍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이수호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10개, 아니 15개. 정확히 18개의 파일이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김지훈 7세, 박수진 9세, 최영호 8세, 그리고 이민지 8세. 손전등이 떨렸습니다. 이수호 씨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 파일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1995년 3월 15일 초기 상담 완료. 가족관계 부다시 이수 54, 모다시강 미숙 51, 경제상태 중하, 이용가치 보통,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월 22일 경찰 라인 확보. 박철수 경사 매수 완료. 50만 원 지금. 눈앞이 흐려졌어요. 다음 페이지. 4월 8일 물건 인계 완료. 최철호에게 넘김. 해외 루트 확정. 예상 수익 750만 원. 물건. 민지를 물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수호 씨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월 13일 강원도 위장 출장. 이수호 희망 고치 성공. 2주 추가 시간 확보. 위장 출장. 저 산골 마을 할머니의 증언도 거짓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월 14일 물건 캐나다 토론토 이송 완료. 케이스 종료 예정일 5월 15일. 정리 방법 미제 사건 처리. 파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손전등 빛 아래로 민지의 사진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8살 소녀. 으아. 이수호 씨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파일을 끌어안았습니다. 70일 동안 믿었던 사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실은 이 계자식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서랍을 더듬었습니다. 다른 파일들을 꺼냈어요. 모두 같았습니다. 실종 아동들의 기록, 한성준이 처리한 아이들의 명단. 1993년부터 시작되었더군요. 3년간 18명의 아이들. 모두 해외로 팔려갔습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유럽. 각 파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한성준이 받은 돈.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200만 원. 이놈이 우리 애들을. 이수호 씨는 파일들을 모았습니다. 18개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였습니다. 한성준을 감옥에 보낼 결정적 증거.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탁, 탁, 탁.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수호 씨의 심장이 멎었어요.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열쇠 돌아가는 소리.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뭐야? 한성준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다가 멈칫했어요. 열려있는 서랍,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책상 뒤에 숨어있는 이수호 씨. 3초간의 침묵. 한성준의 얼굴에서 온화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죠. 이수호 씨, 왜 여기 계십니까? 목소리도 달랐어요.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수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파일들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민지를. 서랍을 뒤졌군요. 한성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이 계자식아, 우리 민지 어디 보냈어? 이수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한성준이 멈춰 섰어요. 두 사람 사이 거리는 2미터. 이수호 씨, 진정하시죠. 오해입니다. 오해? 이게 오해야? 여기 다 적혀 있잖아. 내가 민지를 캐나다로 보냈다고.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하면 명예훼손입니다. 증거? 이게 증거잖아.
파일을 흔들었습니다. 한성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거 가지고 경찰 가시겠습니까? 그럼 가보시죠. 박철수 경사한테요. 뭐? 박 경사도 저랑 한패입니다. 아니, 성북경찰서 형사과장도 우리 편이죠. 이수호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게다가 그 서류들 법적 효력 없습니다. 개인 메모일 뿐이에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안 됩니다. 한성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수호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냥 잊으세요. 민지는 이미 멀리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좋은 부모 만나 잘 살 겁니다. 이 미친놈아. 이수호 씨가 파일을 집어던지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54세 노인의 힘은 약했어요. 한성준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비틀었죠. 으윽. 이수호 씨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이수호 씨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부인 강미숙 씨 아직 건강하시죠? 협박이었습니다. 이수호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떨고 있었어요. 분노와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잊으세요. 한성준이 문을 열어줬어요. 이수호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파일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한성준이 발로 걷어찼어요. 그건 두고 가십시오. 이 파일들이 쓸모없습니다. 가십시오. 이수호 씨는 빈손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건물 밖 4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995년 4월 29일 토요일 오전 3시 성북구 도남동 이수호 씨의 집 거실 소파에 앉은 그는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주무세요? 강미숙 씨가 나왔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부인 강미숙 씨, 아직 건강하시죠? 라던 한성준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지 소식은요? 없어. 계속 찾아본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오전 7시 이수호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오전 9시 20분 부산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며 결심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5월 3일 목요일 부산영도 허름한 여인숙. 이수호 씨는 노트에 정보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성준 다시 정의법률사무소 다시 서초동 최철호 다시 신원불명 박철수 경사 다시 성북경찰서. 나흘간 부산 거리를 떠돌며 노숙자들에게서 정보를 얻었어요. 서울에 큰 조직 있다던데. 변호사가 운영한다더라. 애들 해외로 보낸댔어. 증언들을 모았습니다. 5월 15일 서울역 근처 쪽방촌 월세 15만 원짜리 2평방. 새로운 거처였어요. 강미숙 씨에게는 전화 한 통만 했습니다. 여보, 나 좀 시간이 필요해. 민지를 꼭 찾을 거야. 전화를 끊고 벽에 사진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한성준 사무실, 글로벌 입양센터,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6월 7일, 역삼동 글로벌 입양센터 앞 잠복 3시간째, 오후 2시 35분, 한성준이 나타났습니다. 최미경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이수호 씨는 중고 카메라로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증거 사진이었어요. 7월 20일. 2달이 지났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이수호 씨는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쪽방 벽면은 사진과 메모로 가득했어요. 3개월간의 추적 끝에 조직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복수계획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조직 전체 파악, 3단계 한성준 파멸시키기 최종 목표 민지 찾기.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길 것이다.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한성준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캐나다 어딘가에 있을 민지를 찾아내겠다. 창밖 서울의 밤거리에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한성준은 여전히 정의로운 변호사 행세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한성준을 쫓는 집요한 그림자가. 이수호 씨는 민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아빠가 꼭 찾을게. 기다려. 2004년 11월 3일 수요일 오후 4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인근 커피숍. 60대 중반의 백발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호 씨였어요. 9년이 흘렀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파일 3개. 한성준 범죄 증거 자료집 다시 1995년 2004년. 9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4시 17분. 한성준이 나타났어요. 맞춤 양복의 벤츠. 51세의 그는 이제 서울 최고의 인권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상까지 받았죠. 이수호 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1시간 후. 한성준이 여당 국회의원 김태중과 함께 나왔어요.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역시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40장의 사진. 저녁 7시. 서울역 쪽방. 여전히 그 2평짜리 방이었어요. 벽면은 사진 수백 장, 메모지 수천 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북을 켰어요. 한성준 인맥 조직도 파일. 경찰, 검사, 판사, 국회의원. 총 4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9년간 혼자였습니다. 매일 한성준을 미행하고 거래를 기록하고 대화를 녹음했어요. 1997년 봄 부하들에게 발각되어 폭행당했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죠. 1999년 여름 교통사고. 오른쪽 다리에 금이 갔어요. 2001년 가을 굶주림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2004년 7월 토론토 한인회 게시판 글을 발견했어요. 1995년 입양된 한국 아이 찾습니다. 당시 8세 여아. 심장이 뛰었습니다. 답글을 달았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민지야, 너였니? 알 수 없었습니다. 11월 25일 신문 일면. 한성준 변호사 자서전 출간. 내년 총선 출마설도. 출판 기념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그때다. 23일이 남았습니다.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270만 원. 재활용품을 주워 팔고 일용직 노동을 하며 9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준비했습니다. 증거자료 300페이지 복사. 중고 양복. 이발. 거울을 봤어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12월 17일 밤. 마지막 점검. 증거자료 10부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민지에게 쓴 편지. 민지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9년이 걸렸구나. 내일 아빠가 너를 빼앗아간 나쁜 사람을 벌주러 간다. 반드시 너를 찾을게. 사랑한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 12월의 찬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죠. 내일이면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0석 규모의 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는 한성준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30년 여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요. 오후 6시 47분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 백발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양복은 다림질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수호 씨였습니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구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만 한 변호사님과 오랜 인연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초대장 없으시면 10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연락 한 통 드리겠습니다. 이수호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입구 옆 기둥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55분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보안이 느슨해진 순간 이수호 씨는 인파에 섞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뒤편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오후 7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한성준 변호사님의 자서전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한성준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어요. 한성준이 등장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빨간 넥타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수호 씨만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은 서류 가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성준이 연단에 섰습니다. 30년 전 제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연설이 시작되었어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목소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실종 아동 가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부모님들의 눈물을. 그 순간 이수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거짓말.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뒤편으로 쏠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수호 씨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따라 무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수호입니다. 1995년 2월 제 딸 민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성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한성준 변호사가 제 딸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제 딸을 찾아준 게 아니라 팔아넘겼습니다. 뭐라고요? 경호원, 저 사람 좀. 한성준이 손짓했지만 이수호 씨는 계속 걸었습니다. 1995년 4월 14일 제 딸 민지는 캐나다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던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성준이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수호 씨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9년간 제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사진 1247장, 녹음 파일 83개, 증언 기록 156건. 파일을 높이 들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한성준은 총 43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겼습니다. 글로벌 입양센터 최미경과 공모해서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북경찰서 박철수 경사를 매수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이수호 씨가 파일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수백 장의 서류가 흩날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가면을 쓴 악마입니다. 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경호원들이 이수호 씨를 제지하려 했어요. 손대지 마시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범죄자는 저 무대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성준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수호 씨, 당신 10년입니다. 한성준. 10년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무너지는 이 순간을. 이수호 씨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도원 애들, 이번에 해외 입양 보내는 쪽으로 정리했어. 이수호 그 노인네는 내가 잘 구슬려 놨으니까 걱정 마. 한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1995년 4월 최철호와 통화하던 내용이었죠. 이수호 씨가 몰래 녹음했던 것이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한성준이 부인했지만 기자들은 이미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23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성북경찰서가 아니었어요.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한성준 씨 인신매매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성준은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의 30년 경력이 23분 만에 무너진 겁니다. 이수호 씨,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증거자료 모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파일들이 검찰에 넘어갔어요. 2005년 3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한성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한성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수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입양센터를 통해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은 총 67명. 그중 신원이 확인된 건 23명 뿐이었어요. 민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리부부는 2001년 이미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2005년 12월 이수호 씨는 성북구 도남동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강미숙 씨는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하지만 딸은 없었습니다. 2006년 봄, 이수호 씨는 매일 아침 학교 앞 문구점에 나갔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곳이었어요. 71세의 노인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중에 민지가 있지 않을까? 성인이 된 민지가 한국을 찾아오지 않을까? 희망은 희박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민지야. 언제든 돌아와. 서울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피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이수호 씨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8살 민지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저 멀리 캐나다 혹은 세계 어딘가에서 민지도 봄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2024년 현재 이수호 씨는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딸 민지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문구점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민지와 똑같이 웃는 한 여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수호 씨는 놀라 민지야, 민지야를 외쳤지만 그 여성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성준은 복역 중 2018년 옥사했고 글로벌 입양센터 관련자들 또한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사라진 67명의 아이들 중 45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민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할 뿐입니다. 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악마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사랑을.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